안녕하세요, 김고배입니다. 라부부의 신화로 유명한 팜마트. 팜마트가 취급하고 있는 거는 라부부만은 아니죠. 한 90개 정도의 IP, 인텔렉처 프로퍼티를 이렇게 비즈니스로 풀어내고 있는 이 팜마트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라부부를 운영을 하고 상반기 매출만 1조 정도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정말. 상반기에만. 그래서 실제로 이 87년생이시라고 해요. 그래도 뭐 저보다 나이는 작지만 형님이죠. 왕닝 형님. 7월 기준으로 중국 10대 부애들만큼 엄청난 성공을 신화를 써왔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도 팜마트가 올해 상하이 여행을 처음 갔었는데 팜마트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된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이게 올해 고점 대비 40% 정도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진 걸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에 335 홍콩 달러 정도였는데 12월 15일 그저께 기준으로는 190달러 정도 된 거예요. 홍콩 달러 40% 정도 빠졌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찾아보게 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나름 아주 얕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팜마트가 왔느냐, 성공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게 어떤 구조인가, 어떤 이유로 이런 위기가 왔고 지금 무슨 돌파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얕게 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좀 꼭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팜마트가 언제 매장을 처음 열었을까 궁금해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 2010년도더라고요. 이게 베이징에서 열었다고 하길래 그때 베이징에 문을 연 몇 안 되는 매장 중에 이 사진이더라고요.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근데 외관에서 보시는 건 어때요? 지금 팜마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마주칠 법한 그 잡화점, 아트토이를 위주로 팔고 있는 잡화점으로 보이죠. 실제로 팜마트도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독점 계약, 지금의 형태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그냥 잘 되는 것들 막 모아놓고 이렇게 판매하는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창업하고 5년 동안 연속 적자였대요. 힘들었던 거죠. 쉽지 않았다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팜마트한테 이제 구세주가 되었던, 그리고 이후에 팜마트가 어떤 성공 모델 일종의 그거를 깨우쳐주고 정립을 시켜줬던 게 2016년도 몰리라고 하는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소녀 캐릭터로 보이죠. 피규어 캐릭터인데 처음으로 IP 중에 독점 계약을 하고, 독점 계약,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못 팔고 우리 팜마트에서만 팔자 계약을 하고, 블라인드 박스 시스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라부부에도 이게 적용이 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구매욕을 자극을 하고 수집욕을 자극을 하는 결정적인 시스템을 몰리를 통해 가지고 성공의 맛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 이 몰리를 2016년도에 아주 절치부심해가지고 만들고 나서 2017년도에 바로 흑자로 전환하고요. 5년 동안 적자다가 2018년도에는 약 190억 정도의 순이익을 냈다고 해요. 이 2년 동안의 행보를 통해서 팜마트는 중국 내에서 아트토이 기업으로서 1위로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리에서 한번 재미를 본 이 블라인드 박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뽑기 확률이 144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스페셜 에디션을 뽑아서 나올 확률이 144분의 1. 너무 먼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로또 하듯이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 손에 잡힐 것 같은 그 정도의 아주 절묘한 확률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매 욕구가 워낙 자극되다 보니까 요걸 갖고 싶어가지고 이후에 나오는 이런 캐릭터들을 조금씩 다르게 한 요거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슬롯머신 뭐 이런 느낌도 나고요. 그죠? 심리적 보상 기제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정판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뭐 많게는 뭐 좋은 인기 있는 에디션들은 보통 한 리셀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리셀가가 한 20-30배 정도 된대요. 근데 희귀, 완전 희귀 에디션이다 그럼 한 45배, 50배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느 정도냐면 25년도 라부부 1세대 피규어거든요. 요게 6월에 베이징에서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에 낙찰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피규어 하나가 이 정도의 가치로 실제로 낙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 박스 시스템이라든지 독점 계약 같은 것들을 이제 펼쳐내는 팜마트인데, 그러니까 팜마트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직접 IP를 처음부터 기획해서 만든다기보다는 작가들을 이렇게 잘 봐가지고 가능성이 보인다 싶은 뭐 이런 만화책이든 뭐 만화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이거를 키링으로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굿즈로 만들면 좋겠다 싶었을 때 딱 돈이 되겠다 싶은 것과 독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팜마트에서 다 팔아줄게, 그리고 상품화도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풀어가는 형태라고 하고, 90개 정도 IP를 소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라부부가 원톱이긴 하죠. 압도적으로 많이 팔고 있긴 하지만 독점 계약을 한 작가, 원작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계약 형태가 일반적으로 뭐 1에서 5% 정도, 그러니까 매출의
중에 1에서 5% 정도를 이제 작가가 가져가는데 성과에 따라서 뭐 연동해서 뭐 더 주거나 하겠죠. 뭐 그리고 뭐 인기에 따라서도 뭐 계약이 갱신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팝마트는 기본적으로는 딱 되겠다 싶은 애를 자기가 독점 계약하는 형태, 여기 85%라고 나와 있는 독점 계약의 형태에서 매출을 올리는 구조인 것 같고요. 독점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디즈니의 어떤 라이센스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중국 시장에 맞게끔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이런 형태 있죠. IP를 가져오되 독점은 아닌 형태로 푸는 형태로 일부 또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 같고, 팝마트라는 어떤 매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위탁 판매해서 수수료 먹는 이런 구조도 일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즈니스의 중심에는 자신들의 어떤 선구안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독점 계약 형태의 매출 구조를 보입니다. 사실 팝마트 매출의 진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라부부죠. 라부부도 2019년도에 홍콩계라고 하시는 이 카싱룽이라는 이분의 더 몬스터즈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렇게 가능성을 좀 본 것 같아요. 이게 북유럽 신화 기반의 이런 캐릭터였다고 하더라고요. 딱 모양이 봐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마냥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괴상해 보이기도 하고 매니악해 보이는 이런 게 오히려 더 가능성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흔치 않다 라고 봐가지고 팝마트에서는 독점 계약을 2019년도에 하고 이거를 이제 상품화를 하는 거죠. 근데 상품화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성공 공식이 좀 묻어난다라고 보이는 게 원래는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하나요? 그거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런 피규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형으로 크게 만들었대요. 2023년도에 인형, 털이 부실부실한 인형으로 만들고 2024년에 이제 키링을 출시하게 되는데 연도가 23인가 24인가 아무튼 좀 작은 형태로 가격을 낮추고 가방에 메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귀여움의 받아들임, 감성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한 어떤 모양의 피규어에서 북실북실한 안고 막 자고 싶고 하는 이런 류로 바뀌다 보니까 좀 더 사랑을 받고 결정적으로 2024년도에 리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한번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해외에서만 5배가 뛰었대요. 대단하죠. 블랙핑크 만세. 이렇게 성공 일변도로 달리던 팝마트가 올해 들어서 좀 이상 기류가 보이는데 리셀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셀가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 IP의 인기 척도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셀가가 최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에서 80%까지 이제 폭락하는 현상을 올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뭐 인기 있는 모델이 리셀가가 뭐 190만 원 정도 호가하던 희귀 에디션이 있었는데 약 15만 원대로 떨어지고 막 이런 거죠. 이게 왜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뭐 인기, 과열 뭐 이런 이유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 이게 인기 올랐다가 사람들이 한번 현타가 오고 저게 저값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팔게 되고. 그러니까 이 IP 비즈니스라고 하는 근원적인 뭐랄까 한계점이 이제 올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중국 인민일보 이름만 들어도 좀 서슬퍼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게 막 뽑기 같은 이런 사행성이다, 비즈니스 함정이다 뭐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이게 올바른가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JP모건도 투자 등급 하향 조정을 올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캐릭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결국 인기하고 연동되는 걸 수밖에 없고, 지금 팝마트는 사실 라부부가 매출에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다 보니까 이 인기가 사그라들었을 때를 대비한, 그리고 뭔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게 맞물리면서 한 번쯤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맞냐에 대한 것들을 다각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지속 가능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뭐 모두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떤 반등을 위한 몸부림을 팝마트 내부적으로 하는데, 암암리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팝마트도 결국 자신들이 IP 하나가 터지는 건 되게 폭발적이지만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걸 가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는 캐릭터들이 어떤 플레이를 했느냐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헬로키티 같은 IP 자산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슈퍼 마리오라든지 뭐 디즈니 캐릭터도 어떻게 했냐를 보고 있고, 딱 보니까 그냥 이게 하나의 수집템으로 그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곳곳에서 녹아져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서사적인 이런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만들고 테마파크 만들고 이런 거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을 캐치한 것 같고, 그래서 베이징에 팝랜드라는 게 있대요. 뭐 안 가보긴 했으나 가보신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라부부의 인기를 가능하면 좀 연장시키고 재활성화하는데 모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이게 연예 기획사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장기 계약 맺고 신인
발굴해가지고 뭐 요 H.O.T 넘어가 세대가 좀 너무 드러나긴 하는데 다시금 신규 컨텐츠로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들이 꼭 필수적이다 보니까 크라이베이비 같은 친구가 후속작으로 되게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반응도 괜찮고 매출 비중도 점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크라이베이비라든지 히로노 뭐 이런 애들 뭐 트윙클 트윙클 피치 라이엇 같은 새로운 팬층을 원하는 이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대에서의 비중도 조정하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숙명을 연장하기 위한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접점에서의 노력들, 테마파크가 됐든 영화가 됐든 콘텐츠가 됐든 그리고 새로운 신인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팝마트다. 이들의 행보가 앞으로도 기대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는지 저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